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토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재택근무 때문에 언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틀렸죠? 네. 네. 지난 금요일 날 약간 오버슈팅성으로 달러원 환율이 많이 빠지는 바람에 저희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1080.90, 고점은 1093.50, 그다음에 오늘 목요일 종가는 1087.70, 1087원 70전이었습니다. 주식이 계속해서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에 역외 세력들이 달러 매도를 많이 내놨죠. 이에 따라서 달러원이 10원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 위안도 함께 빠지면서 달러원의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었고, 하지만 이번 주 들어와서는 코스피 강세는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1080원 선을 저점으로 인식하면서 하단이 지지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점 인식 매수세들이 들어왔다는 거고, 또 이제 당국의 개입, 경계감, 구두 개입이라든지 이렇게 환율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국으로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살짝 반등을 해서 1080원대 후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분위기는 여전히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되는 분위기고, 유로나 기타 다른 위안화나 이런 주요 통화들을 봐도 일단은 달러 약세는 추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그 시작점이 올해 상반기부터 원래는 시작이 된 거죠. 연준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달러로 무차별 살펴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국가와 이제 통화 수합도 체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 조달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한 거는 이제 상반기부터고, 본격적으로 내년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 망가진 부분이 회복될 거라라는 기대감까지 얹어가면서 그 모든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이제 통화 정책은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고 이제 재정 부양책으로 이제 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이제 가장 규모도 크고 많이 풀릴 게 달러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1년 내내 달러 약세를 보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번 주에도 그 분위기는 약세가 계속 진행되는 분위기인데, 다만 우리나라의 글로벌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2.5단계 거리두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 모습, 그리고 소비 둔화에 따른 이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이나 기타 국제기관의 일단 그런 전망치보다 좀 못하지 않을까.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내년 상반기에 1, 2분기에 정상화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우려감도 있고, 이제 수출 기업들이 너무 빠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다 보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거는 이제 당국이 좀 신경을 계속 쓰는 모양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단이 좀 막히긴 했는데 여기서 바로 반등해서 다시 1,100원 회복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고, 심리는 여전히 달러 숏 원화 강세고, 다만 이제 레벨이 급격히 그동안 내려와서 조금 숨고르게 하는 단계. 하지만 언제든지 한 1,070원 정도까지는 좀 트라이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만한 그런 분위기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1110원이 깨지면 그 다음 지지선을 1085원 아니면 1090원 정도에서 찾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살짝 1080원 선까지, 이건 저는 그래서 제 이론이 맞다면 오버슈팅 한 거라고 보고 약간 여기서는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스토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경제 기사 보시겠습니다. 연합 인포맥스 기사고요. 미국의 채권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리플레이션 거래로 금리 오른다. 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식 얘기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금리 쪽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어서 네. 자,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왔죠. 리플레이션. 이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상태에서 다시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따른 그런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정책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가정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빠지면 결국 시장금리, 채권금리가 오르게 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네,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채권금리가 왜 오르냐면 내년에는 대규모 재정 부양책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세, 재정을 푸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또 코로나 백신 유통 등으로, 이거는 그 자체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되니까 채권 금리가 오를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금리 전략가는 점차 리플레이션 스토리가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이유는 아직도 백신 뉴스가
채권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 내년에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대거 거치게 될 것이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하원도 전부 선거를 했고 상원도 3분의 1이 선거를 거쳤는데 이런 게 해소가 됐으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은 내년에는 없을 거다 이런 거죠. 네, 이렇게 기사 전반부에서는 채권 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후반부에는 마켓워치에서 금리 전략가들의 전망이 항상 맞았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된다. 뭐 시장 참여자들이라고 뭐 별게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많은 기사를 보고 뭐 과거로부터 교훈을 찾고자 하는 거지 미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조금 더 확률이 높다면 다행인 것이죠. 왜냐하면 작년에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로 위험회피 심리가 줄어들 걸로 봤는데 무역전쟁 역풍이 계속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지속됐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는 예측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하지만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 균형은 약간 더 높은 금리. 네. 어느 쪽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률과 기대값을 따져봤을 때는 금리가 상승하는 쪽으로 본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에는 연준의 행보도 관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계속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니까 금리가 오를 수가 없는 거죠. 네, 낮은 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시장 금리의 상승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읽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미국 시장 금리, 즉 채권 금리를 바라보는 거에 요약본이긴 해요. 저도 지금 금리 관련된 상품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뉴스로만 보면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기저효과도 있고 경제 성장률이 훨씬 좋아질 거다. 경제 전망 자체가 좋아지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과거의 이제 통화 정책보다는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로 돈을 살포하는 재정 정책이 어떤 트렌드가 됐단 말이에요. 아마 그 거의 MMT로 가는 그런 거의 시험 단계,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그 변혁의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을 풀려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나라도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그 돈을 찍어낸다는 행위 자체가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 풀려 있는 그 발행된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면서 다시 돈을 푸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돈을 찍어낸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니까 채권 공급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장기금리 쪽이 상승합니다. 장기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지금의 100원의 가치가 30년대 100원의 가치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30년대 100원의 가치는 거의 쓰레기가 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 자체가 거래되는 이 채권이라는 상품 특성상 나중에 원금 100원을 돌려받아봐야 나는 지금의 100원에 비해서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럼 아무도 이제 채권에 투자 안 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채권 가격이 싸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가 기대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상승하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전반적인 금리를 바라보는 뷰예요. 다만 연준에서는 길게는 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참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장기 금리가 하염없이 올라가도록 내버려둘 수 있을까? 정책 효과가 부축이 될 텐데 과연 연준이 그걸 가만 냅두겠느냐? 아니다. 연준은 국채 매입량을 늘리든지 국채 매입량을 늘리지 않더라도 단기 채권을 장기 채권으로 갈아타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이제 정책을 통해서 장기 금리를 좀 잡아두는 그런 정책을 할 거다. 그게 안 되면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드 커브 컨트롤, 장기 금리를 타겟을 두고 그 금리가 넘어가면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금리를 낮추는 뭐 이런 걸 하지 않겠냐. 결국은 연준이 개입해야 되는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까지는 오를 거다. 이게 내년의 시장 컨센이라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마 그런 내용을 다 요약해 놓은 상황이라 금리가 오르되 한없이 오르지는 않을 거고 어느 정도까지 오르느냐 뭐 한 1%에서 1.5% 사이 뭐 대충 이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연준이 컨트롤하는지 어느 정도 선에서 개입하는지를 좀 유심히 보고 위험 자산이나 자산 배분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좀 관찰해야 되지 않느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약간 위화감이 드는. 왜냐하면 저는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라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디플레이터 대사죠. 디플레이터. 디플레이터 대사, 디대사. 디대사. 자, 네, 리플레이션 맞아요. 거래는 네, 인플레이션 안 올 것 같아요, 저도. 쉽지 그렇죠. 않을 것 인플레이션 쉽지 않을 것 같죠. 네. 자, 네. 리플레이션 거래라 하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가정하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테니까 요 시장 금리를 어떻게 우리들이 대응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면 안 오면 끝입니다. 안 오면 이제 완전한 경기 침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의 선순환 또 이제 정상적인 순환이 아닌 이상한 구조로 지금 간다라고 저는 보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안 와요. 그러면은 장기 채권 금리가 오를 일이 없죠.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 금리가 낮으니까 좀비 기업들이, 그러니까 한 개 기업들이 저금리로 계속 조달이 가능하고 이렇게 금리가 낮은 거는 좀비 기업들이 죽지 않고 연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시장에 유휴 생산, 당장 설비를 돌리지 않더라도 이 기업들이 많이 살아있다는 거는 수요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언제든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기 공급자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공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많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금리가 낮고 금리가 낮으면 기업 구조조정이 안 되고 산업적으로도 계속 그런 악순환의 고리처럼 계속 굴러간다. 이것도 어쨌든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이제 금융 불균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돈 많이 빌릴 수 있는 놈이 그냥 계속 가는 거고 뭔가 이 산업적으로 경제 전체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좀비 기업들을 그럼 죽이고자 금리를 올린다? 아니 인플레이션이 없는데 금리를 어떻게 올립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결국 양적 완화라는 게 그냥 원래 잘 있던 놈들 계속 잘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런 부자가 연명하게 만들어주는, 네, 뭐 아니, 부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약간 경제 철학처럼 얘기가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자 해도 워낙 이걸 카피해서 만들 수 있는 대체적인, 그러니까 중국 같은 애들이 세계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새로운 혁신을 통한 초과 수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계속 이런 시나리오를 짜게 됩니다. 네, 이게 네. 사실은 내년에 정말 화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테스트 같아요. 올해 이렇게 정말 역대급으로 풀린 미국은 뭐 거의 부채가 한 해에 뭐 2배로 늘었을 정도로 맞아요. 국가 부채가 네. 어마어마한 정말 천조국 한 4천조국 되나? 아무튼 뭐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고 역대급의 국채 발행 이러면서 막 정말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과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 뭐 1%에서 2%, 뭐 많이 올라봐야 2% 초반? 여기서 내년 내내 머무른다? 아, 이거는 정말 대사님 말씀대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거는 정말 구조적으로 어떤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가 없는 구조의 어떤 상황에 직면한 게 아니냐. 이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네. 뭐, 그게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생산 단가의 감축이든 아니면 너무 유유 공급에 따른 수요는 받쳐주지 않는데 유유 공급이 너무 많아서 그 악순환, 소득도 늘지 않고 기업들 이윤도 늘지 않고 결국 저금리로 인해서 원래 자산가들만 더욱 부익부 빈익빈이 진행되는 뭐 그런 게 더 심해지면 어떤 혁명이나 어떤 체제 전복의 어떤 그런 게 단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 포스트 코로나의 본격적인 내년이 과연 이 인플레가 과연 올지 안 올지 이게 아마 이 전 세계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일단 살기 위해 돈을 풀었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오는 게 차라리 바람직하죠, 사실. 네. 근데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혁명이나 뭐 정치적 불안정성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결국 인플레이션이 없어서 돈이 계속 풀리게 되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막고자 하는 선에서의 인플레이션 유도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각국 중앙은행들도 계속 그런 인플레이션 유도 정책을 써야 될 거고요.
근데 이렇게 돈을 계속 풀면 오히려 자산시장에 진짜 버블이 더 커져서 어느 순간 이게 지속될 수 없다라고 누군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산 가격 거품이 꺼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 그때는 지난번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뭐 기본적인 컨셉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곧버스를 들고 있는 저의 고통은 일단은 당분간 간다는 거죠. 모두가 그걸 알기 전까지는. 네. 시장 대세와는 다른 전망이긴 하지만 저는 제 말이 맞다고 봅니다. 내년에 한번 지켜보시죠. 네, 내년에 지켜보시죠. 인플레가 과연 올 것인가. 네. 제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하늘 전망 해보겠습니다. 네, 1087원에 끝났고, 저는 일단 지지선을 찾았다. 지지선의 역할을 1080원대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단기 반등을 예측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계속 달러원 환율 오를 거예요 했다가 많이 틀렸긴 한데, 뭐 결국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 긴 달러 약세에 대해서 이제는 좀 최소한 달러원에 대해서는 이제는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변수는 브렉시트에 대한 EU와 영국의 합의 시한이 13일인데 아직도 이견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미국 대사 대리를 초치한다거나 이렇게 나름대로 강경하게 그냥 열 받았다는 거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하고 하는 짓이 대사 초치 정도밖에 없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미국에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같고 트럼프는 계속 뭔가 아직도 자신의 임기 남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대에는 계속 그랬는데 예전처럼 안전자산 선호로 주식 빠지고 환율 오르고 이런 식의 그 자산 간의 연결성이 약간 미약해지고 주식이 오르더라도 환율은 다르게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뭐 주식이 오르라고 하고 뭐 채권 금리도 좀 오를 수도 있긴 한데 달러 환율은 1080원대에서 반등을 해서 저는 저점 1082원에서 고점 1100원으로 해서 한 1090원대로 소폭 반등하는 그런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말씀하신 대로 1080원 초반에서 1차 지지선을 좀 확보했다는 거는 단기적인 어떤 움직임에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1080원까지 급격하게 속도를 빠르게 내려왔다. 이 점은 아마 당국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시장 참가자들 역시 여기서 추가로 대규모의 쇼패팅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달러 공급 물량이 있긴 하지만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좀 더 레깅을 할 수 있는 그런 숨고르기는 가능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나 화랑이라서 연고점을 이제 뭐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다운 조정이 좀 미뤄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식시장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 타이밍은 해요. 어느 자산이든지 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쉼없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파동이 있고 조정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아마 글로벌에서 한 2주 동안은 가장 강한 통화가 원화인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들어간다 치면 여기서 좀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한 90원대 중후반까지는 뭐 그냥 올라가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그 다음 주에 이제 미국 부양책의 총괄은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할 것 같은데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네. 빠져봐야 뭐 70원대 후반 정도에서 멈출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예상을 1078원에서 1096원 정도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맞추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이렇게 시장 대세의 흐름을 해설해드리고 또 이게 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가끔씩은 조정, 뭐 상승에 대한 조정, 하락에 대한 조정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해설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토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